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꽤 더운데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힘드시죠? 힘든 공부에 그래도 그나마 용기를 팍팍 심어줄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자, 책 한 권 소개해드리면요. 100억짜리 토지 투자 경험기예요. 저자가 김용남 씨가 되겠고요. 저는 이분이 쓰신 책을 참 좋아합니다. 이 책 이전에 토지 개발과 관련된 책을 한 3권을 읽은 적이 있는데 내용들이 다 좋더라고요. 그러면 자, 이 책을 보게 되면 이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을 했어요. 현재 이 김용남 저자가 현재 45세예요. 45세. 그러면 이분이 25세 때 군대를 갔다 왔어요. 대학교를 복학하는데 대학교에서 큰 메리트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회의를 느껴서 대학교를 자퇴를 해요. 결국 이제 대학교를 자퇴하고 이때부터 이제 돈 벌 국리만 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절친한 친구가요, 1년 동안 중개사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도 이 저자가 공부를 한다니까 친구가 혀를 끌끌 차요. 너 원래 시험 되겠느냐? 왜냐면요, 저자는요, 공부를 시작하는데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기가 막힙니다. 8월 1일입니다. 8월, 9월, 10월, 시험 석 달 남겨두고요, 공부를 한다 하면, 이 말이 됩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제 절친한 친구는 1년씩 하면서 걱정을 합니다. 야, 너 동차가 될까? 1차도 힘들 건데. 그러니까 원래는 경험만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저자는 막 무섭게 공부합니다. 잠자는 시간만 빼고요, 죽으라고 동강 듣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요. 결론은요, 3개월 만에 저자도 합격하고 친구도 합격하고 둘 다 동착객입니다. 친구는 당연히 1년 넘게 했으니까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했고요. 다만 저자는 단 석 달 만에 합격은 했는데 60점을 넘은 점수. 비록 점수는 좋지가 않았지만 합격을 했거든요.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처음 공부 8월 때부터 해서 3개월 만에 합격했다. 이 책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공인중개사 합격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20년 지났잖아요. 20년간. 그럼 이제 중개 실무를 어디서 하느냐? 경기도 화성시예요. 자, 화성은 일자리가 많죠. 삼성전자도 있고요. 일자리가 되게 많잖아요. 자, 화성시에서 드디어 이제 토지중개부터 출발합니다. 처음부터 토지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가 경험이 쌓이면서 어디까지? 토지 개발입니다. 토지 개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요, 1부와 2부인데요. 1부가 뭐지? 토지 중개 파트에서 겪은 에피소드. 다음에 2부는요, 토지 개발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일일이 제가 예를 들 수가 없지만은 읽을 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토지 중개와 토지 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자, 저자가 토지를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야를 사서 개발을 하는데, 그러면 토목공사죠. 땅을 파는데요. 토목공사인데 큰일 났어요. 뭐냐? 땅을 파는 중에 해골이 나왔어요. 해골이. 그래서 해골 한기가 발견되길래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땅을 더 파니까 더 큰일 났습니다. 해골이 무려 10개가 초과되어서 11기, 시신, 해골이 11기가 발견된 거예요. 이 사업 못하게 되고 당스럽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경험 많은 이 건축사 형님이, 야, 그거 걱정하지 마.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자, 11개 발견된 해골에 대해서는 우선
일간지에 공고를 합니다. 이 관련 법이 뭡니까? 바로 장사등이라는 법률이 있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간지에 3기를 공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고자가 있고 무연고자가 있을 거잖아요. 연고자라면 협의해서 이제 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무연고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대로 장례 치러주고 낙골당에 안치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막상 이제 일을 직접 겪으면서 낙골당까지 안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낙골당 비용이 해골 한 기에 50만 원 들어갔대요. 그러면 11기라면 550만 원이죠. 그래서 이 550만 원 추가 비용 들여서 이 해골을 정리했다. 뭐 이런 내용도 상당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뭐냐? 우선 저자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거 아시죠? 피라미드예요. 여기서 상위 꼭대기 빗금친 부분입니다. 얘가 뭐라고 했죠? 상위 5%죠. 상위 5%다. 저는 이를 가리켜서 역행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역행자. 유명한 베스트셀러죠. 역행자. 다시 말하면 이 저자는요, 중개사를 석 달 만에 합격해서 20년간 중개와 토지 개발을 하면서 이제 역행자가 된 거예요. 상위 5%입니다. 이제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게 공부를 해서 원래 합격을 했어요. 예. 그럼 자격증 활용하려면 거죠. 어중간하게 할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잘하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역행자 입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하더라도 이 실무에 대해서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격했을 때 한 번쯤은요, 이 책을 보시면서 또 실무에 대한 아주 강한 동기부여를 바르셔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저자의 경우에는 20년 동안의 역행자가 되었지만, 독서는 목적이 뭡니까? 그저 재밌는 게 아니죠. 이 기간을 단축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20년 만에 역행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20년을 10년으로 줄이자. 더 현명한 사람은요, 5년 만에 줄이자. 여러분들은 합격한 다음에 실무 능력도 탁월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 기간을 단축해서 빨리 역행자, 즉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힘을 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교재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교재 204페이지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드디어 가장 어렵다고 하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어려워요. 그러면 먼저 표가 나옵니다. 표를 보게 되면 자,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과 수익 방식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3방식 계관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바로 강의 노트를 보시면 돼요.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노트를 보게 되면 먼저 가격의 3년생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시장성과 비용성과 수익성입니다. 자, 3년생에 착안해서 감정평가 3방식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성에 착안한 방식은 바로 비교 방식이죠. 비교 방식. 다음에 비용성에 착안한 방식은 원가 방식이 되고요. 다음에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은 수익 방식입니다. 자, 다시 연결합니다. 이제 각 방식마다 원칙적으로 어떤 물건을 평가할까? 다시 말하면 물건별 평가 방법인데요. 얘도 한 문제가 잘 나와요. 최근에 몇 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원래 이 파트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 얘가 나왔다면요, 무조건 득점하세요. 공부만 해버리면 한 문제 그저 따고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먼저 시장성에 의해서 비교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물건은 바로 토지. 자, 토지가 됩니다. 다만 우리 규칙에서는요, 모든 토지의 평가는 뭘로 평가를 하라? 바로 공시지가로 평가하라 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자, 못 박아버리세요. 모든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공시지가 기준법도 마찬가지로 비교 방식의 일종입니다. 다음에 아파트와 같은 복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복합 부동산도 자, 시장 시세가 다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시장성 원리가 됩니다. 자, 다음에 자동차. 자동차 평가 방법도 원칙은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비교 방식인데요. 그러면 자동차 경우는요, 도시마다 중고 시장이 발달이 되었잖아요. 연식에 따라서 차값이 다 매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다음에 과손 평가도 출제가 됐습니다. 과손. 과손도 지역마다 시장 시세가 달라지거든요. 얘도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큼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물건별 평가 방법이다. 다음에 비용성 원가 방식이 되면 대표적인 게 바로 건물이죠. 자, 건물은 건축비가 들어가잖아요. 비용성입니다. 그래서 원가법으로 평가하고요. 자, 건물 이외에도 기계나 또는 선박, 항공기를 말이요. 다시 말하면 준부동산입니다. 이런 평가도 모두가 비용성이다. 원가법이 원칙입니다. 다음에 수익 방식은요. 즉 수익 환원법인데 가격 구하는 것. 수익 방식 하게 되면 바로 광산, 수익을 창출하죠. 또는 어장.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빈출 여러 번 나왔는데요. 바로 무형자산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무형자산.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히 영어권. 영어권도 출시됐습니다. 무형자산 또는 영어권 평가는 원칙적으로 수익환원법이다. 수익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때 수익 방식은 바로 암기를 해버리자. 그래서 자, 횟집에 가니까 뭐가 많죠? 횟감이 많죠. 횟집에 가니까 광어회가 무수히 많더라. 그래서 횟집에 가니까 광어회가 무수히 많더라. 그래서 광어 무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광어회가 광어 무수히 많다. 무수. 그래서 광어 무수. 뭐가 중요하다? 바로 무형자산은 수익환원법입니다. 무형자산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광어 무수 하게 되면 수익 방식이고요. 다음에 토지나 복합부동산은 시장성이다. 건물은 바로 비용성 원가법이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가요, 출제가 되었다면 무조건 득점하세요. 그래서 절대 문제를 꼬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한 번 더 보게 되면 강의 노트에서 또 표가 나와 있죠. 자, 표를 보시면 감정평가 규칙인데요. 왼쪽은 주방식, 오른쪽은 부방식입니다. 그러면 주방식만 동그라미 하세요. 주방식. 왜? 주방식이 출제가 되니까요. 주방식에다 적어줍니다. 괄호 원칙. 원칙 적어주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원칙적으로 평가 방법을 묻기 때문에 주방식을 주로 묻습니다. 그럼 이제 아래 세로 항목 보게 되면 물건들이 많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첫 번째, 토지 동그라미. 내려가서 건물 동그라미. 내려가서 토지, 건물, 일괄평가 동그라미. 바로 복합부동산이죠. 두 칸 내려가요. 과수원 동그라미. 내려가서 공장과 광업자들 있죠. 공장만 동그라미, 공장. 다음에 자동차 등에서는요, 약간 오른쪽에 보니까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가 있죠. 자동차만 동그라미, 자동차 동그라미. 자동차. 다음에 두 칸 내려가서요, 임대료 동그라미, 임대료. 내려가서 무형자산 동그라미. 무형자산도 어업권과 영업권 등이 있죠. 그래서 영업권을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게 거의 힘이 나옵니다. 하나만 싹 바꿔 물으면 틀린 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먼저 토지. 자,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동그라미. 토지는 무조건 공시지가예요. 모든 토지는 공시지가입니다. 다음에 건물은요, 원가법 밑줄. 원가법. 다음에 토지, 건물, 복합부동산은 거래사례비교법 동그라미. 다음에 과소는요, 시장성이죠.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공장은요,
자, 오른쪽에 보니까 공장재단은 밑줄입니다. 개별 물건 평가의 합산이다 밑줄. 얘가 뭐냐면요. 자, 공장은 복합 물건이죠. 예를 들면, 자, 공장 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공장 사무실이 있고요. 다음에 공장 작업실 기계실이 있고, 다음에 창고도 있고, 창고도 있고. 다음에 기계실에는 기기가 아주 많잖아요. 기기도 많고, 또는 이제 이렇게, 자, 트럭도 있고요. 지게차도 있고, 지게차도. 게다가 여러 가지 또, 인목, 나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복합재산이다. 그러니까 바로 개별 물건 평가의 합산이다. 개별 물건 평가는 뭡니까? 모든 토지는 뭐죠? 공시지가. 건물은 뭐죠? 원가법. 기계도 뭐지? 원가법. 자동차는 뭐라고 했다? 거래사례 비율법. 그래서 전부 다 개별 물건을 전부 다 평가해서 다 합산한 것이 공장재단의 평가입니다. 개별 물건 평가의 합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자동차 내려가요. 자동차도 중고 시장이 발달되었죠. 시장성이니까 거래사례비교법 밑줄 하시고요. 인도로 내려가죠. 인도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인도도 뭐지? 강남 인도로 시장, 명동 인도로 시장, 또는 주안 인도로 시장. 그래서 시장이 다르잖아요. 시장성이다. 밑줄입니다. 임대사례비교법 밑줄. 임대사례법입니다. 다음에 모형자산이나 영업권은요. 당연히 수익을 창출하니까 수익환원법 동그라미. 얘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체크되었죠. 그래서 이런 정도만 제대로 알더라도 여러분들은요. 한 문제를 거저 득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한 문제가 나와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각 방식에 따라서 물건별 평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3방식을 연결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이제 처음부터 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시면 205페이지입니다. 자, 205페이지를 보시면 아랫부분에 네모 3번 원가 방식에서 1번 바로 원가법, 가격, 그런 방법. 자, 지금부터 이 3방식을 보겠는데요. 지금 뭐지? 가격도 공부하고요. 가격 하게 되면 요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가격 세 가지 방법하고 다음에 임료 관한 세 가지 방법이다. 가격과 임료. 그러면 자, 이제 3방식 보기 전에요. 혹시 5월 달에 핵심 요약 과정을 처음 듣는 분이 계시면요. 오늘 수업이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처음 듣는 분이 계신다면 제가 분명히 1월, 2월 수업 때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에서 3방식을 무려 3시간 동안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 수업을 미리 한번 듣고 이 수업을 듣게 되면 굉장히 편합니다. 자, 그때는 1월달 수업에서는요. 가격, 거래사례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 이 세 가지만 설명을 드렸거든요. 분명히 제가 1일 수업을 하면서 5월, 6월 되면 임대료평가, 임료평가 얘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면서 오늘은요. 임료평가도 거의 1시간 가까이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요. 임료평가까지도 정리를 꼼꼼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205페이지를 보시면 자, 가격과는 원가법인데요. 자, 원가법은 아래 박스 공식이 있죠.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계액을 빼니까 적산 가격이 나온다 해서 항상 3방식은 공식을 풀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식을 풀어서 보자. 자, 그래서 지금부터 강의 노트를 보시는데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볼까요? 원가법이 납니다. 원가법. 자, 원가법은 방금 공부했듯이 가격의 3면성 중에서 비용성에 착안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비용이 투입된 자산이 바로 상각자산이죠. 상각자산.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건물, 또 기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각자산의 특징이 뭐죠? 얘는요, 시간이 흘러가면 노후화되고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들의 특징은 바로 내용연수, 일정한 수명을 가진다. 내용연수가 특징입니다. 즉, 상각자산의 나이, 수명을 가리키는데요. 이때 내용연수하게 되면 시간이 계속 흘러갈수록 노후화되죠. 노후화되면 가치가 떨어지겠네. 뭐? 감가.
따라서 원값의 특징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감가가 된다, 감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감가. 얘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을 하게 되면 이거 기억나시죠? large n equal small n 플러스 n-가 됩니다. 이때 large n은 전체 수명이죠. 전 내용 연수. small n은요, 지난 과거 경과 연수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n-는 앞으로 남은 잔존 연수를 말해요. 잔존 연수다. 간단한 숫자를 볼까요? 어떤 건물이 5년 경과되었대. 앞으로 남은 게 15년 남았대. 합하니까 전체 수명 몇 년? 예, 20년요. 이런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얘가 이제 기본 흐름의 출발이 되겠고요.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제 박스, 공식이 나옵니다. 공식도 아시겠지만, 자, 이렇게 C 마이너스 DN이다.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이 공식을 쓰고 있고요. 이꼴 PN이 됩니다. 자, 이때 C가 뭘 말해요? 제조달 원가죠. 제조달 원가가 되고요. 다음에 DN, 얘는요, N년 동안의 감가수정입니다. 감가수정입니다. 이것을 공제하게 되면 바로 복선가격이 나옵니다. 또는 적산가격이 되고요. 그래서 원가법 하게 되면 오로지 두 가지입니다. 제조달 원가가 뭡니까? 감가수정이 뭡니까? 자, 두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시험은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감가수정 있죠. 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원가법은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감가수정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공식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한 예를 든다면요. 자, 이렇게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어떤 건물이 있어요. 자, 이 건물은 총 2억 주고 지었다. 총 원가 얼마? 2억이죠. 이때 총 원가 2억이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얼마? 2억입니다. 쉽잖아요. 제조달 원가는 총 원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억짜리 건물이 전체 수명이 몇 년? 20년이다. 그래서 전 수명 20년. 전내용연수. 그러면 2억짜리 건물이 20년 지나면 다 철거되고 없어지겠네. 그럼 철거하면 건지는 가격이 있잖아요. 이를 스크랩 밸류다 해서 철거할 때 건지는 건 제로다. 하나도 없대요. 이 말은요, 2억짜리 건물이 전부 다 소멸되고 없어진대. 그럼 단순 계산 가능하죠. 2억 나누기 20년 하게 되면 매년마다 가치가 얼마씩 없어지겠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씩. 그래서 매년마다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이렇게 가치가 점점 소멸됩니다. 얼마씩? 1,000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경과연수가 5년 지났대. 경과연수가 5년 지났다. 총 가치가 얼마 날라갔습니까?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따라서 이제 가치가 5년 동안에 5천만 원 가치가 날라갔다. 날라가고요. 남는 가치가 N-. 알아? N-입니다. 얘가 얼마 남겠지? 2억에서 5천만 원 빼니까 얼마? 1억 5천이다.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럼 결론, 제조달 원가에서 5년 동안 감가 5천 빼니까 이때 건물 가격은 얼마? 1억 5천이 된대요. 따라서 총원가 2억에서 5년째, 땡땡, 5년째 감가 얼마? 5천만 원. 빼니까, 자, 이때 복선 가격은요, 얼마? 1억 5천만 원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조달 원가가 뭡니까? 다음에 감가 수정이 뭡니까? 두 가지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원리가 똑같습니다. 먼저 의의부터 공부하자. 의의부터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요, 종류. 강의 노트 그대로 나와있죠. 종류를 공부하고요. 세 번째가
구하는 방법입니다. 구하는 방법. 이렇게. 의, 종류, 구하는 방법. 얘도 똑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본다면요. 얘도 똑같이 그대로야. 의, 종류, 구하는 방법. 똑같은데 1번이 뭐죠? 의. 두 번째, 종류는 다른 말로 감가 요인의 종류다. 감가 요인의 종류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이제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다음에 구하는 방법은 똑같은 말로 감가 수정 방법입니다. 감가 수정 방법이다. 자, 이렇게 체계를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공부가 다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제조달 원가부터 봅니다. 그러면 제조달 원가는 가장 쉽게 뭐라고 했지? 총원가. 총원가. 근데 강의도 더 보게 되면 네모되어 있죠. 얘가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빈출. 뻑하면 나옵니다. 자, 어떤 총원가? 바로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를 가리킵니다. 기준 시점. 조심하세요. 우리 시험은 무조건 장난쳐. 요거 대신에 뭘 집어넣습니까? 신축 시점 X.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의 총원가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제 자, 얘가 뭘 말하는지 간단히 또 그림으로 확인. 예를 들어 봅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지금부터 2년 전, 그러면요, 2021년 6월 달입니다. 2년 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요, 준공에서요, 총 얼마 주고? 10억 주고. 10억 주고 건물 지었다. 얘가 뭡니까? 바로 신축 시점입니다. 그러면 결국 자, 2년 전 신축할 때 총 10억 들어갔대. 얘는요, 제조달 원가는 될 수가 없다. 왜냐?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이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는 기준 시점으로 주로 현재를 말해요. 그럼 이제 이 건물을 똑같이 2년 후 똑같은 건물을 그대로 짓는다면 총 얼마 들어갈까? 이를 말합니다. 2023년 6월 달입니다. 얘가 뭐죠? 기준 시점, 현재를 말해요.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가 들어갈까?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그럼 이때 자료가 뭐가 필요하죠? 건축비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건축비 상승이죠. 그래서 자료는요, 이렇게 줍니다. 매년 건축비가 10%씩 상승한대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매년 건축비가 10%씩 상승한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2년 전 가격에 2년 후 총원가는 얼마가 될까? 얘가 뭐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입니다. 그래서 공식 아시죠?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성. 이때 자, 이 R이 뭡니까? 건축비 상승 10%입니다. 10%니까 0.1. 몇 년 뒤? 2년 뒤 몇 성? 2성.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요, 1.1의 2성이죠. 1.1의 2성이다. 이것도 계산하면요, 1.21이 나와요. 그럼 이제 곱하게 되면요, 12억 1천만 원이네요. 따라서 자, 12억 1천만 원이다. 따라서 제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에서의 원가가 아니고 기준 시점에서의 모든 총원가 12억 1천만 원. 얘가 바로 제조달 원가입니다. 어떤 시점? 기준 시점입니다. 다음에 종류. 자, 종류도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복조원가가 나와요.
다음에 대치원가가 나옵니다. 복조원가와 대치원가. 자, 두 가지도 출제되기 때문에 꼭 구별이 된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요, 먼저 복조원가는 무조건 최근 건물. 최근 건물은 무조건 복조원가입니다. 거꾸로 대치원가는 아주 오래된 건물이다. 오래된 건물은 바로 대치원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 보게 되면 2년 전 신축한 건물이 얼마 들어갔다? 10억. 10억 들어갔죠? 그러면 이제 2년 전 건물은 뭐지? 최근 건물. 최근 건물입니다. 그러면 최근 건물 하게 되면요, 5년 전 건물도 건물이 깔끔해요. 최근 건물입니다. 10년 전 건물도 깔끔해요. 이것도 최근 건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 건물을 지금 그대로 똑같이 짓는다면 똑같이 짓게 되면 얼마 들어갈까? 건축비가 10% 올라갔잖아요. 그럼 얼마가 되겠지? 12억 1천. 똑같이 지으니까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물리적 개념입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건물을 짓는다면 물리적 개념입니다. 똑같이 지었잖아요. 똑같이. 동일한 건물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 잘 보세요. 자, 2년 전 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계단이 너무 협소합니다. 계단이 협소해요. 또, 복도. 복도가 너무 좁아. 좁은 복도. 또 끝에 가니까 화장실이 있는데요. 화장실이 한 3칸은 돼야 되는데 한 칸밖에 없어. 이건 문제가 많잖아요. 계단이 좁아, 복도가 좁아, 화장실이 한 칸밖에 없어. 이건 하자가 있죠. 기능상 결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층가는요, 똑같이 지니까 똑같이 계단이 좁아, 복도가 좁아, 화장실도 한 칸밖에 없네. 똑같이 그대로 지어요. 똑같이 그대로. 동일한 개념입니다. 똑같이 지으니까 하자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복도와 이 계단은요, 기능상 결함이 많죠. 그래, 결함이 많잖아요. 이럴 때는요, 자, 기능적 감가를 해야 됩니다. 기능적 감가를 당연히 고려해야 됩니다. 얘가 바로 복중가입니다. 그러나 대치원가는 거꾸로 오래된 건물이다. 자, 이 건물이 너무 오래됐습니다. 얼마 됐다? 30년 지났다. 30년 지났다. 저놈이 건물이 맛이 갔잖아요. 이런 건물은 똑같이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축조가 불가능하다.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뭘 따집니까? 경제적 값어치만 따지자. 이때는 건물이 똥값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10억짜리가 한 5천만 원 될까 말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치는 바로 경제적 값어치로 따지자.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개념입니다. 경제적 값어치를 따지자.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물이 노후화되었다, 복도가 좁아요, 환시도 부족하다, 전부 다 반영하니까 바로 몇천만 원도 안 돼. 가치가 얼마 안 되잖아요. 네, 모든 하자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요, 기능적 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능적 감가는 X 고려하지 않는다. 왜냐? 이미 다 반영이 되었잖아. 그래, 이유는 땡땡땡. 모든 하자가 이미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능적 감가를 하지 않은 것은 무슨 원가다? 대치원가. 대치원가는 따로 기능적 감가를 한다, 틀린 말입니다. 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고는 방법입니다. 자, 고는 방법은 네모되어 있죠. 얘도 잘 나오거든. 쓰면서 공부하자. 자, 얘가 뭐냐? 바로 도급 방식 또는 도급 건설입니다. 도급 건설이다. 제조원가는 어떤 경우도 도급 건설의 원칙입니다. 설령 요 반대만 해보죠. 반대말. 자가 건설이죠. 내가 직접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자가 건설이라고 하더라도 도급 건설로 무조건 고쳐야 됩니다. 항상 도급 건설 기준입니다. 도급 건설은요, 건설회사가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특징은 뭡니까? 도급하게 되면 건설사가 이윤 붙여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항상 도급 건설하게 되면요, 항상 이윤이 포함돼. 건설 이윤. 다시 말하면 수급인의 이윤이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강의노트 보게 되면 제달원가 이꼴 단어덕이 되어 있죠. 표준적 건설비 더하기 통상 부대비입니다. 표준적 건설비 플러스 통상 부대비입니다. 다시 표준적 건설비는 상식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두 번째가요, 간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자, 세 번째는 꼭 알아야 됩니다. 건설회사가 짓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지? 바로 수급인의 이윤입니다. 수급인의 이윤이다. 다시 말하면요, 건설회사의 이윤도 붙여먹게 됩니다. 뭐 때문에? 도급건설이기 때문에 이윤 붙여야 됩니다. 요거 빼고 나머지가 모두가 통상 부대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달원가의 설명인데요. 자, 책을 보고 한 번 더 정리해봐요. 책을 봅니다. 자, 책을 보시면요, 205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괄호 2번 제달원가 있죠. 1번 의부터 봅니다. 제달원가란 대상 부동산을 기준 시점 동그라미, 기준 시점, 신축 시점은 틀린다고 해서요. 따라서 기준 시점에서 자, 새로이 재조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정가의 총액, 즉 총원가를 가리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종류 나왔죠? 요거 두 개. 복조 원가와 대치 원가다. 자, 그러면요, 표를 보시면 교재에서 왼쪽이 재생산비용은 다른 말로 복조 원가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대치 원가 나옵니다. 그러면 왼쪽 재생산비용 복조 원가는요, 두 번째 칸 보시면요, 물리적 측면 밑줄. 그래서 물리적으로 똑같이 짓는다면, 그러니까 주로 최근 건물입니다. 반면에 대체원가는요, 두 번째 칸 보시면 효용적 측면 밑줄, 다른 말로 경제적 측면입니다. 오래된 건물에 적합합니다. 세 번째 칸 보시면요, 요거 모두 밑줄 아세요? 여러 번 나왔습니다. 건물의 제조달 원가를 대치 원가로 구하게 되면 기능적 감가는 따로 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반영이 다 되었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3번 내려가죠. 제도원가의 구성은요, 도급방식 기준이다. 도급방식 동그라미, 도급방식. 그러면 아래 표를 보게 되면요, 제도원가는요, 단어 두 개 밑줄 하세요. 표준적 건설비 밑줄, 통상 부대비용 밑줄. 이 두 가지를 합한 것이 제도원가인데요. 다시 표준적 건설비는 항목이 3개 있죠.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세 번째를 밑줄 하세요. 수급인의 이윤 또는 개발업자 이윤이 포함된다. 뭐 때문에? 도급 건설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제도원가를 마치겠고, 그러면 자, 책을 보게 되면 오른쪽 페이지 있죠. 오른쪽 페이지 207페이지요. 계산 문제가 보이죠. 계산 문제. 계산 문제. 그러니까 제도원가도 얘도 계산 문제가 나오네. 계산 문제. 그러면 제도원가 계산 문제는요, 계산 문제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은요, 특히 제 카페에 계산 특강 자료 여러분 잘 보고 계시죠? 그 자료만 보시면 모든 게 해결돼 버립니다. 그래서 계산 특강 자료 보게 되면 분명히 제도원가 계산 문제가 방금 우리 교재처럼요, 두 문제를 속였습니다. 해설하고요. 그 두 문제가 뭐지? 기출문제거든, 기출문제. 그러니까 제도원가 계산 문제는요, 20회 때 나왔고, 다음에 25회 때 나왔고,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30회. 지금 34회죠. 지금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도원가 계산 문제는 이제 터질 때가 됐다. 그런데 얘는요, 틀이 똑같아. 같은 박스에다가 흐름이 똑같거든요. 이런 문제는 장난을 안 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두 문제만 딱 특강 들어보고 내 거 만드시면요, 만약 원래 나왔다, 그냥 한 문제 그저 빠는 겁니다. 쉽게 득점입니다. 이런 것들은요, 딱 준비했다가 나왔다 하면요, 허무하게 웃으면서 풀어야 됩니다. 남들은요, 쩔쩔맵니다. 손도 못 대요. 여러분들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특강자로 두 문제를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으로 제론과 마치겠고, 그러면요, 오늘 프린터 문제 봅니다. 자, 프린터 문제 보게 되면요, 자, 출제 포인트 확인 학습이죠.
문제 봅니다. 1번. 원가법 설명이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1번부터 14번까지 지문이 되게 많잖아요. 1번부터 5번까지가 방금 공부했던 제대로 원가인데요. 우리 시험은요, 이런 레벨로 나와요. 그래서 거의가 기출문제 수준입니다. 1번. 제재대로 원가는 현존 대상 물건의 신축 시점 바로 틀렸지. 기준 시점. 예. 답이 바로 보이잖아요. 신축 시점 X. 기준점에서 신규로 건축할 경우에 소유자는 총 원가를 말한다 해서 긴 시점입니다. X. 2번, 3번 두 개 묶어줄래? 2번, 3번. 2번은요, 요거 복조원가. 3번은요, 대치원가. 복조원가는 기준 현재 대상물건과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신규의 동일한 부서를 만드는 데 소유자는 물리적 개념이다. 맞죠? 옵니다. 3번요. 건물이 오래되어 재료원가를 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치원가로 건물 비용을 구할 수 있다. 맞죠? 이때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다. 맞죠? 대치원가는 기능적 감가는 필요하지 않다. 여러 번 출제되었습니다. 4번요. 얘도 기출문장. 자가건설의 경우에도 제조원가는 도급건설에 준해서 처리한다. 도급건설 맞죠? 옵니다. 5번요. 제조업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기업비는 포함된다고 했죠. 왜? 포함된다. 뭐 때문에? 도급건설이니까요.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고 포함된다.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면 돼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은요, 재료원가 계산 문제만큼은 두 문제 꼭 특강자료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제재원가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감가수정 넘어가죠. 얘가 가장 중요합니다. 3방식은 가장 중요합니다. 감가수정. 자, 크게 세 가지죠. 자, 의의하고 감가요인하고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의의부터 본다면 의의에서는 뭘 공부하느냐? 의의에서는요. 자, 의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보시면요. 예. 회계상 감가상각이 나옵니다. 회계상의 감가상각. 그 다음에 감정평가상의 감가수정입니다. 근데 요 차이점을 묻는 것이 지문 아주 잘 나와요. 그렇다면 요 차이점을 보게 되면 우리 교재를 볼까요? 우리 교재는요 207페이지입니다. 자, 207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1번 감가수정 의의에서 네 줄만 나와 있고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나오니까 따로 페이지만요 210페이지. 자, 210페이지 적어주고요. 두 장을 넘겨봅니다. 210페이지. 자, 두 장을 넘기니까 나오죠. 표가 나오죠. 동그라미 4번. 자, 평가상 감가수정과 회계상 감가상각의 비교 표가 나옵니다. 표가 나와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시험에 강해야 됩니다. 시험에 확실히 나온 것만 짚어드릴게요. 그러면 세 번째 칸 보시면 적용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걸 체크합니다. 1번 반드시 기억하세요. 평가상 감가수정은 제조업 원가를 기초한다. 제조업 원가 밑줄 하시고요. 제조업 원가. 그러나 오른쪽 회계상 감가상각은 취득원가 장부가격 밑줄. 취득원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조업 원가랑 취득원가는요 뭐가 달라질까요? 자, 그러면 어떤 점이 다를까? 그러면 메모합니다. 자, 취득원가에다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취득원가 화살표. 과거 적어주고. 취득원가는 바로 과거원가입니다. 과거. 반면에 제조업원가 화살표 적어줍니다. 현재를 말해요. 현재. 자, 볼까요? 자, 이 그림 다시 봅니다. 2년 전 10억짜리 건물이 있다. 신축 빌딩이잖아요. 이 건물을 어느 회사가 예를 들어 10억 주고 취득했대. 얘가 뭡니까? 취득원가. 2년 전에 10억 주고 취득했대. 그러면요, 취득했으니까 10억 주고 산 것을 장부에 기재하니까 장부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취득한 원가 얼마? 10억이죠. 언제나 장부는 10억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취득원가는요, 2년 지나도 10억,
5년 지나도 장부가 그대로 10억. 언제나 10억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언제나 과거가 되어버리죠. 무슨 원가? 과거. 그래서 역사적 원가, 과거 원가입니다. 그래서 시대원가는 항상 시점은 과거입니다. 과거. 얘는 불변. 10억은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불변. 예. 뜯어 고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도원가는요 2년 지났습니다. 2년 지났다면 얘가 기시점 현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10억짜리는요 지금 똑같이 짓는다면 건축비가 10% 올라갔잖아요. 얼마가 되겠지? 12억 1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항상 뭐지? 기준시점은 뭐라? 주로 현재. 예. 기준시점 현재 원가를 가르니까 이렇게 다르잖아요. 과거 원가, 제로원가는 주로 현재 원가를 가리킵니다. 다음에 3번 집중합니다. 밑줄 하세요. 평가상 감가수정은 관찰감가법이 인정된다. 밑줄 하시고, 회계상 감가상각은 관찰법이 인정되지 않는다. 밑줄 하시고, 얘가 무슨 말이느냐? 다시 얘가 뭐죠? 10억 취득원가. 얘는요 제도원가입니다. 맞냐? 여기에 가까운데 여기서 교도소가 생겼대. 교도소가. 동네가 엄청 나빠졌네요. 나빠졌잖아요. 그러면 자 회계는 뭡니까? 얼마 주고 취득했지? 10억. 얘는요 불변. 교도소가 생겼건 전철역이 들었었건 무조건 장부가 10억. 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외방이 좋다 나쁘다를 관찰할 필요가 전혀 X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요 가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원가가 이렇게 되지만은요 만약 교도소가 생긴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습니까? 나빠지니까 이때 가격은요 반토막 납니다. 반값도 안 되겠네요. 그걸로 전철 여기 들었었다면 건물 가치는 더블로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 환경이 좋다 나쁘에 따라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 환경을 확실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는요 관찰법이 필요가 없고 감정평가는요 굉장히 관찰법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별도로 이제 원가 되어 있죠. 괄호 원가. 그래서 회계상 감가상각은 무슨 원가?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 기준이고요. 평가상 감가수정은 무슨 원가? 제조원가입니다. 다음에 관찰감가법입니다. 자, 관찰감가법은 회계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X. 감정평가는 관찰감가법이 매우 중요하다. 필요, 인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바꿔서 이렇게 바꾸면 틀린 말이고 또 바꾸면 틀린 말이다. 바뀐 단어를 아주 잘 묶거든요. 바뀐 단어 최대한 조심하세요. 절대 틀리지 마세요. 여기까지가 회계상 감가상각과 평가상 감가수정의 차이점입니다. 자, 이제 교재 보시면요. 교재 보시면 다시 207페이지 동그라미 2번 있죠. 감가수정의 유형. 즉 감가의 종류. 자, 종류 세 가지는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쉬겠습니다.